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대 가요의 세 작품을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서정갈래가 어떤 갈래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서정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갈래를 우리가 서정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서정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시는 온전히 그 시 세계 안에서 거기에서 시적 화자의 감정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작품의 외적 세계에 이 개입이 없는, 그러니까 온전히 시적 화자에 의해서, 그렇죠? 그 시적 화자가 세계를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을 둘러싼 그 세계를 어떻게 느꼈는지 자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주관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정갈래는 시적 화자가 이 세상을 이 자기 감정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없는 온전히 시적 화자의, 그리고 세계의 자아다 라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세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적 화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제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정갈래를 다시 정의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서정갈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를 이해하는 7단계 내용 차원이죠. 그리고 그때그때 작품마다 나오는 표현과 개념, 형식을 우리가 알쏭달쏭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을 다시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학습자료 8페이지, 교과서에는 130쪽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정읍사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공부하는 순서에 보면은 134쪽을 먼저 봐야 한다고 되어 있죠. 134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정읍사라고 하는 작품은 고대 가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경설화와 같이 전하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훈민정음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배웠던 세 작품은 한문으로 남아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우리글 훈민정음으로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한번 관련 기록 그리고 배경설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정읍사는 가사가 전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로 행상을 나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화자인 아내는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달에게 의탁하여 기원하고 있다. 자, 이 작품은 해석상 여러 가지 이설이 존재하는데 작품 속에 나오는 증대라고 하는 거를 남편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 보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남편을 유혹하는 무엇, 그러니까 이 다른 여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비는 아내의 애틋한 정서를 표출한 이러한 노래라는 점에 초점을 둬가지고 일단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132쪽을 보면은요. 이 작품에 배경사라가 나와 있어요. 정읍은 전주의 숙현이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에 돌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붙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두운 밤길에 이 진흙탕에 빠질까봐 그런 걸 염려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전하기를 그 고개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배경설화에서 나오는 이 정읍은 오늘날 이 전라북도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 백제 지방에 있는 그 정읍, 그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장사를 하러 이 길을 떠난 남편을 걱정하는 그런 아내의 노래인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교과서 130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학습자료는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정읍사라고 하는 작품은요, 우리말로 구전되다가 한글,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그런 노래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배웠던 작품들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던 거고, 이 작품은 한글로, 훈민정음으로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작품에서 가장 오래됐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백제 가요고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구비문학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이 정읍사라고 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제목을 보면은요, 정읍사, 말 그대로 정읍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뭐 노래, 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오는 달아, 높이곰 도다샤라고 되어 있는데 좀 표기가 독특하죠. 여기 보면은 달을 어떻게 표기했냐면 디귿 밑에 점이 찍혀 있는 듯한 그런 표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가 아래아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음절의 첫 소리 오른쪽에 이제 붙어 있는데 이 아래 아는 그 초성 첫 소리의 아랫부분에 쓰인다고 해서 아래아라고 부르는데 요즘으로 발음을 하려면 아 또는 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로 발음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자면 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는 이 높임, 이 대상을 높여서 부를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달하는 달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높이곰의 곰은 강조를 뜻해요. 그럼 뭘 강조하느냐? 앞에 나온 말을. 그러니까 높이 높이. 자, 달림 높이 돋아샤라고 하는 말은 높이 돋아서, 높이 솟아올라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기야는 요즘식으로 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머리곰 할 때 곰 역시 강조라고 했었죠? 그럼 머리는 뭐냐면 멀리 멀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 멀리 빛이 오시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달님 높이 높이 솟아올라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제 너려신고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제는 저자의 란 뜻이 됩니다. 근데 이 저자가 뭐냐면은 사극에 보면은 시장을 저작거리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시장에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녀려신고에서 녀다라는 말은 어디 어디에 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제 녀려신고에는 시장에 가셨나요? 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어기야는 앞서 살펴봤듯이 요즘 말로 아 정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대를 드대오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대라는 건 뭐냐면은 이 대가 장소를 뜻하는 그 대예요. 왜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위험한 데 가지 마라 할 때 위험한 대 할 때 그 장소를 뜻하는 그 대입니다. 그리고 이 즈는 뭐냐면 밥에 물기가 많으면 진밥이라고 하잖아요. 밥이 질게 됐다고. 그래서 질척거리는 물기가 많은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대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느냐? 질척거리는 곳. 그러니까 진흙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을 밑에 아래아가 있는데 좀 전에 아래아는 아 또는 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가 아니라 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진대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질척거리는 데를 그러니까 진흙탕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드데오시라에서 뭐뭐을 쉐라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드대라는 말은 우리가 발 디딘다라고 하죠. 그 발을 내딛는 거, 디딛는 거 그거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대를 드데오시라 같은 경우에는 질척거리는 진흙탕 같은 데를 이렇게 발로 디딜까봐 염려가 된다. 그럴까봐 두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배경설화에서 남편이 행상, 그러니까 장사하러 멀리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남편이 어두운 밤에 돌아다니다가 이 진흙탕을 디딜까봐 그래서 해를 입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밤에 뭐 손전등 프레시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직 이 달빛만이 이 어두운 밤을 비춰줄 수 있으니까 왜 이 시적화자인 아내가 이 달에게 달님한테 남편을 걱정하는 이런 말을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조금 해석이 헷갈릴 수 있는데 어느이다 노코시라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해석된 걸로 보면 뭐 어느 것이나 다 놓아버리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느이다는 뭐 어디다 뭐 어디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놓고시라는 뭐 놓으세요 뭐 놓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뭘 놓을까요? 남편이 지금 행상 그러니까 짐을 갖고 장사를 하러 멀리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갖고 있는 짐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생략된 형태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힘들면 이 짐 같은 걸 어디든지 좀 내려놓고 좀 쉬었다 가시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밤이 되면 잘 안 보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을 내려놓고 어디서든지 좀 쉬어가라 이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야는 역시 아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내 가는데 점거를 세라라고 했는데 좀 전에 우리가 리을시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염려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점그라는 건 뭐냐면은 저물까봐 이런 뜻이죠. 해가 저물까봐 염려된다. 해가 저물까봐 걱정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어디로 가는 그곳,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는 데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가는 데가 이 날이 저물까 염려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내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이 내는 이 교과서에는 뭐라고 설명해 놨느냐 내 이미 가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 이미 지금 생략된 형태라고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이 해석처럼 이미 생략돼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는 데가 날이 저물까봐 염려된다 라는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시적화자는 아내고 지금 행상을 떠난 건 남편이잖아요. 그럼 길을 떠난 건 남편인데 왜 시적화자인 내가 가는 데가 날이 저물까 염려되느냐 라고 해석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부는 한마음이니까 보통 일심동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마치 남편이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남편이 가는 길이 날이 저물어서 험할까봐 염려되는 게 곧 내가 가는 길이 험할까봐 염려된다. 자, 이것과 같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정읍사라고 하는 노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솟아올라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당신은 지금 시장에 가 계신가요? 아, 진흙탕을 디딜까봐 염려가 됩니다. 어디든지 짐을 내려놓고 쉬었다 가세요. 아, 당신 가는 길이 저물까봐 염려가 됩니다. 당신 가는 곳이 곧 내가 가는 곳이니 그곳에 날이 저물까봐 염려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 작품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쪽 설명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달과 이 증대는 이 대립적인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달은 이 시적 화자가 남편의 안전을 이렇게 기원하는 그러한 대상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고 남편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원의 대상이라는 것만 추가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증대는 어두운 곳,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 그러니까 진흙탕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위험한 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행상을 나간 남편이 이 증대, 위험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달에게 기원하고 비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대 국어 표현을 우리가 좀 몇 개 살펴보자면요. 이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하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그러한 말인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높임의 의미로 부르는 그래서 그냥 달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달림, 달림이시여, 달이시여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곰, 머리곰 할 때 이 곰은 강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높이 높이, 멀리 멀리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리을쉐라, 을쉐라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뭐뭐일까봐 염려된다, 뭐뭐일까봐 두렵다 이런 뜻으로서 어디에 디딜까봐 염려된다, 날이 저물까봐 염려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학습자료 11쪽에 보면은 이 정읍사에 나오는 이 개념, 표현법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개념 번호 9번 함축 또는 함의 또는 함축적 시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시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었을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는 한 번쯤은 다 풀어봤을 텐데요. 이 함축이 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함축은 개념 번호 9번이고요. 알쏭달쏭 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머니가 오셔서 손으로 여러분들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는 거죠. 많이 아프니 얼른 나아야지 하면서. 자, 이때 여러분들 엄마의 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손에는 사랑과 약과 걱정, 치유, 이런 의미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뜻인데 시의 흐름상 품게 된 그 뜻, 그 여러 뜻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함축 또는 함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 할 때 그 엄마 손이 약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 그게 함축의 가장 쉬운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축에서 함은 머금다 품다라는 뜻이고 축 역시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간직하고 있는 뜻, 말이 여러 뜻을 담고 있음. 이걸 우리가 함축이라고 한다라는 건데 원래 그 단어가 지니고 있는 사전적 의미 또는 지시적 의미와는 달리 함축적 의미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미와 분위기를 지니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함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요. 조금 전에 증대를 드대올시라 해서 증대는 원래 질척이는 곳, 위험한 곳,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지가 않죠. 남편이 위험한 곳을 디딜까봐 염려가 된다. 벌써 위험한 데라고 하는 의미가 어때요? 문맥상 자연스럽게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달도 그냥 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달이 어둠을 밝히는 존재, 남편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기원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원래 없던 뜻이 더해졌으니까 이 달과 증대 모두 함축적 의미, 그러니까 함축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함축은 시를 공부함에 있어서 역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참에 확실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 그 시어가 원래 지니고 있는 사전적 의미, 지시적 의미와는 다르게 문맥상 지니게 된 그러한 의미, 이를 우리가 함축적 의미, 함축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개념번호 217번, 그 다음에 222번, 후렴구와 여음구 또는 조음구를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조금 전에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핑크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 부분을 지금 후렴구 또는 여음구라고 여기 해놨는데 일단 여음구는 무슨 뜻이냐면 구는 여러분들 말의 덩어리, 말의 뭉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음은 남는 소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런 뜻을 지니는데 그러니까 여음구는 이 의미를 지니지 않는, 그러니까 의미는 없지만 이 흥을 돋우기 위해 이 리듬을 맞추기 위해 운율을 살리기 위해 집어넣은 그러한 말을 우리가 여음구 또는 조흥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음구는 남는 소리란 뜻이고 조흥구는 흥을 돋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렴구는 뭐냐 하면 후렴은 뒷부분에서 매겨준다 이 뜻인데 노래나 시에서 일정 부분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받아주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후렴이라고 해요. 후렴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보면은 1절 끝나고 후렴 부분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1, 2, 3, 4절 다 다르지만 결국 이 후렴 부분은 같죠. 뒷부분에서 받아주는 부분, 매겨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후렴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 끝나고 후렴 나오고요. 요 부분 끝나고 후렴 나오고요. 요 부분 끝나고 후렴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각 부분이 끝난 다음에 뒷부분에서 받아주니까 이걸 우리가 후렴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는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거니까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념번호 150번 상징, 그 중에서도 원형적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앞서 상징에 대해서 배울 때 살펴봤죠. 이 작품에서는 어디에서 상징이 나타나는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축을 배우면서 이 작품에서 달과 증대가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서 상징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달이 바로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달이라고 하는 건 원래 무언가를 지켜준다 이런 뜻은 없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아까는 함축이라고 하고 지금은 상징이라고 하고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문학을 공부할 때는 딱 잘라서 자로 재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초점을 달리했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표현과 해석이 겹칠 때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라고 했었죠. 함축으로 볼 때는 그 틀에서, 그리고 상징으로 볼 때는 또 그 틀에서 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는 함축에서 본 거고 지금은 상징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는 이 달이 바로 이 상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읍사에서 살펴봐야 될 개념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문 왼쪽에 있는 이 핵심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요, 앞서 배웠던 세 작품과 함께 이 고대가요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각 부분이 두 줄짜리 부분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한 줄로 바꿔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각 부분을 한 줄로 짜맞추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치 시조가 3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1장, 2장, 3장, 이것도 역시 이렇게 3장으로 되어 있고, 또 시조가 6개의 구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시조가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서 구는 말의 덩어리, 말의 뭉치라고 했었죠. 이 작품 역시 6개의 구,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걸로 봤을 때 이 작품이 시조의 원형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시조는 고려 말에 생겨나서 조선 초에 그 형식이 완전히 정립된 우리 고유의 이 노래 형식인데, 그러한 노래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도 마치 민요처럼 이 당시에 불리던 노래의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음구 또는 조음구, 여기서는 후렴구를 겸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재구성을 해보았을 때 시조의 형식과 이 흡사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혹시 몰라서 시조 한 편을 옆에 써볼까요? 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식으로 시조의 형식과 비슷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가요 정읍사의 형식적인 그 특징, 그러니까 여음구를 제외하면 3장 6구로 시조의 형식의 그 원형을 보여준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교과서 134쪽에서 이 증대를 남편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 그러니까 진흙탕 같은 위험한 대로 이 보는 시선 외에 남편을 유혹하는 무엇, 그러니까 다른 여인의 유혹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냥 요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